안녕하세요. 문학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은국이와 시옹호의 피의 꽃잎들입니다. 은국이와 시옹호는 1938년에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케냐에서 태어난 케냐인입니다. 그의 이름 은국이와 시옹호는 자신이 속한 케냐 부족의 전통적 명명법을 딴 이름이죠. 그는 케냐에서 대학 생활을 한 후에는 영국으로 건너가 유학을 한 수재였습니다. 1963년에 케냐가 완전한 독립을 쟁취한 이후 케냐의 한 일간지에서 기자 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투철한 사회 비판 의식으로 무장한 은국이는 식민 통치로 인한 케냐 사회의 아픔과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많이 썼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피의 꽃잎들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부패한 정치 상황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던 그는 집권층의 미움을 사 투옥이 되기도 했죠. 그는 노벨문학상 후보에 매년 빠지지 않고 오를 정도로 수준 있는 작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피의 꽃잎들은 1977년에 은국이와 시옹호가 정치적인 이유로 투옥될 당시에 집필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케냐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영국의 식민 지배로 인한 케냐 전통사회의 붕괴, 독립 이후에 세워진 새로운 국가의 부정부패와 여전히 고통받는 민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케냐의 문제는 비단 케냐만 겪은 문제가 아니라 식민 지배를 받았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험했던 문제란 점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느낌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헤치고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피의 꽃잎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문이라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는 일모르그라는 곳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죠. 문이라는 카레가라는 이름의 자기 제자를 보조교사로 채용해 함께 교사 생활을 합니다. 압둘라라는 술집 주인도 등장하는데요. 그의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완자란 여자입니다. 카레가는 완자와 연인 사이가 되고요. 안타깝게도 문이라도 완자를 짝사랑하게 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케냐의 일모르그라는 곳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문이라, 압둘라, 카레가라는 남자들이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가 이 세 사람이 일모르그에 자리 잡게 된 사연을 보여줍니다. 문이라의 아버지는 와이루는 넓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였는데요. 와이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식민지 케냐에서 집권층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을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문이라는 아버지와는 다른 노선을 취하며 버려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일모르그라는 시골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는 지역의 학교를 총괄하는 음지고를 찾아가 초등학교를 담당할 것, 보조교사를 채용할 것을 허가받죠. 한편 압둘라는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다가 총에 맞아 한쪽 다리를 잃은 남자로서 일모르그에 들어와 작은 술집을 엽니다. 어느 날 완자란 이름의 여자가 일모르그에 나타나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그녀는 압둘라의 술집에 취직해 많은 남자 손님들을 모으는데 성공하죠. 문이라는 완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문이라가 맡게 된 학교에는 점차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그는 도저히 혼자 수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카레가라는 남자가 일모르그로 오는데 그는 문이라의 학교 후배인 동시에 제자이기도 했죠. 카레가는 학교에서 교장 추이의 억압에 대응해 파업을 주도하다가 쫓겨난 것이었는데요. 추이는 한때 문이라의 동료였지만 시간이 흘러 사람이 변하고 이제는 부패한 지도층이 된 후였죠. 문이라는 카레가를 보조교사로 채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모르그에 큰 가뭄이 들고 주민들이 굶주림에 고통받는 상황에 직면하죠. 카레가의 아이디어로 일모르그 사람들은 대표단을 꾸려 나이로비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 응대리를 찾아가 탄원을 하기로 합니다. 문이라, 압둘라, 완자, 카레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머나먼 길을 가 우여곡절 끝에 응대리를 만나죠. 하지만 응대리는 정치인 특유의 교묘한 언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대표단으로부터 돌팔매를 맞습니다. 이 일로 인해 문이라 등을 체포되지만 다행히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죠. 국회의원으로부터는 외면당하긴 했지만 이 일이 언론에 알려져 구호의 손길이 뻗쳐오고 일모르그 사람들은 다행히 위기를 넘깁니다. 한편 카레가와 완자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데요. 역시 완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문이라는 그를 보조교사에서 해고해버리죠.
카레가는 일모르그를 떠나버리고 압둘라와 완자는 전통주를 생산해 큰 돈을 법니다. 그 이후에 일모르그에 거대 자본들이 유입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리죠. 거대 은행들은 일모르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자 토지를 빼앗아 버립니다. 이 와중에 완자는 수완을 발휘하여 은행이 경매에 넘긴 부동산들을 사들이고 마침내 압둘라를 제치고 많은 종업원을 거느린 술집의 주인이 되죠. 그녀는 그 과정에서 부패한 지도층 인사들과 결탁하기도 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갑니다. 문이라는 일모르그의 변한 모습과 식민 시절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타락한 지도층의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껴 종교의 귀의에 내세에 희망을 걸죠. 한편 카레가는 5년 만에 일모르그로 돌아오는데 그는 너무나 변해버린 일모르그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완자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나갑니다. 몰락한 술집 주인 압둘라는 어느 날 완자의 업소에 부패한 지도층이 온 것을 알고 그들을 살해하러 갑니다. 그런데 완자의 업소에는 불이 난 상태였고 압둘라는 완자를 구해 나오는데요. 이 불로 인해 부패한 지도층 인사들은 사망합니다. 큰 정치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이 사건으로 인해 용의선상에 오른 문이라, 압둘라, 카레가 등이 체포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소설의 첫 장면이었죠. 사실 불을 지른 것은 문이라였는데요. 그는 카레가가 완자와의 관계로 인해 타락한다고 보고 부패의 온상이라고 생각한 완자의 업소에 불을 지른 거였죠. 한편 수감된 카레가는 한 여자와 면회를 하는데 그녀는 일모르그의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카레가는 그들로부터 희망을 얻습니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와의 단절이 가능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소설이 과거, 역사,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잊고 싶은 과거와 잊을 수 없는 과거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줄거리 요약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적당히 생략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나름의 아픈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과거를 대하는 방식이 각각 다른데요. 어떤 이들은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생각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잊고 싶어 합니다. 후자를 대표하는 인물은 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녀는 이 소설 곳곳에서 자신의 잊고 싶은 과거로부터 해방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카레가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으니 절대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완자와 카레가의 이런 상반된 생각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식민시대의 아픈 역사를 가진 케냐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묻어두고 현재와 미래에 충실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잊지 말고 썩은 부분을 도려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죠. 일반적으로 과거를 절대 잊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리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한 것일 수도 있죠. 나는 속으로 소리쳤다. 나를 놓아주시오, 나를 놓아주시오. 왜 과거의 목소리들을 깨우는 건가요? 라는 문이라의 말이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의 생각 역시도 우리가 과거로부터 단절될 수 없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것이 과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케냐처럼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에 이들의 고민이 결코 남의 것으로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변하더라도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식민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한 케냐입니다. 그런데 작가 은국이와 시옹호는 식민시대의 케냐와 식민시대를 벗어난 케냐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죠. 식민시대에는 소수의 백인들이 사람들을 착취했는데 식민시대를 벗어나니 소수의 흑인들이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만들고 있는 사회였다. 이것이 독립 이후 그들이 만들고 있는 사회였다. 소수의 흑인들이 유럽의 이익과 결탁하여 민중의 땀을 강탈하고 햇빛과 공기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민중의 권리를 박탈하는 식민주의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런 식민주의적 행태는 주체만 바뀔 뿐 언제나 공고하게 유지되는 것만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집권층이 바뀌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 기대에 부풀게 되지만 막상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게 되는데 그래서 작가는 이 책의 마지막 장 제목을 투쟁은 계속된다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은 희망찬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탄식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의 꽃잎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피의 꽃잎들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작품에 단 2번 나올 정도로 절대적 분량이 많진 않지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소설의 초반부에 한 번, 후반에 한 번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담고 있는 의미는 다소 다르죠. 초반에 문이라가 일모르그 초등학교에 부임해서 아이들과 함께 들판에 핀 꽃들을 관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빨간 꽃만큼은 피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보세요. 피의 꽃잎들이 달린 꽃이에요. 들에는 백색, 청색, 보라색 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것만 특별하게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어떻게 보아도 피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순수한 아이들이 빨간색을 피색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당시 케냐 사람들이 피 흘리는 고통을 겪어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문이라가 완자의 업소에 불을 지르는 장면에 다시 피의 꽃잎이 등장하는데요. 불길의 모습을 바로 피의 꽃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내 구석에서 나오는 불길이 피의 꽃잎 같은 모습으로 검은 하늘을 비추었다. 후반부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피의 꽃이 생겨나는 원인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스스로의 정의를 행한다고 여기는 착각이죠. 문이라는 완자의 업소가 카레가와 일모르그를 타락시킨다고 여기고 방화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기가 정의를 행한다고 여기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죠. 어찌 보면 식민지를 겪은 국가들의 비극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미개한 국가들을 문명화시켜준다는 정의감 말이죠. 결국 이 소설의 피의 꽃잎들은 식민 지배로 인한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상징하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피의 꽃잎들 죽주비였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아프리카 작가의 작품인데요. 그 깊이가 남달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 독자들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특히 응구기와 시옹호는 노벨문학상 단골 후보니 매년 10월에 그의 이름을 여기저기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문학죽주비였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